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서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극한 대치를 그간 이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징계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자세한 소식을 허윤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겹쳐 있는 날인데 저희가 오늘 논의해 볼 내용은 바로 10시 반부터 진행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위원 구성하는 어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론이 오가서 정회를 한 상황이고 위원 기피 신청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오전에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무튼 상당 부분 좀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2시간 시간이 넘었으니까 정회가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속개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아무튼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허윤 변호사님? 일단 오전에 아마도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얘기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징계위원회 위원 자체가 5명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점은 오전에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5명의 위원들이 이를테면 윤 총장 측에서는 너무 편파적이다. 예. 본인에게 불리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에 4명, 5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이 징계위원 5명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이용구 차관 있고요. 그리고 심재철 국장, 신성식 부장, 그리고 어제나 그제 알려졌던 이제 안진 로스쿨 교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알려진 분은 정한중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5명 중에 4명, 3명이나 4명 정도는 아마 윤 총장 측에서 준비를 아마 했을 겁니다. 서면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정한중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의외의 인물이라 네. 이 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려면 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기 위해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서면으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기피 신청서에 따라서 이제 징계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기피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제 2시에 다시 이제 속개가 됐기 때문에 예. 이후에는 이 기피 신청을 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을 바탕으로 실제로 기피를 할지 안 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출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징계위원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가리켜서 민주적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간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찰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감찰위가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감찰의 내용들 그리고 징계위가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 점을 징계위에 참석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총장이 이 징계위에 참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구성 자체가 오늘 이제 5명의 위원이 나왔다시피 윤 총장 측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맞고요. 윤 총장도 아마 그 점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징계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징계위가 열리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고 징계위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예. 징계위에 참석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징계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될 겁니다. 징계위는 아마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이에요. 윤 총장을 참석시켜서 윤 총장이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본 결과 윤 총장에게는 심각한 비위험이가 있더라 라면서 징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예상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들러리가 되는 이 상황을 예. 윤 총장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이 참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 예. 2013년에 한 번 더 참석을 했었고요.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검사 징계위에 징계 대상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이나 후에
본인이 밝혔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예. 나는 지시를 불이행한 적도 없고 위로 보고를 누락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는 징계위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석해봤자 그렇게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미리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오창석 평론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윤 총장이 오늘 왜 안 나왔을까요? 네, 저도 뭐 예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 변호인 신청을 했을 때부터 저는 불출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본인이 증장해서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공개 회의거나 예. 만약에 공개 징계위원회였으면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언을 남길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까지 함께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발언을 해서 그 직접 발언된 내용이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면 저는 이제 출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예.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방어권을 한다 하더라도 알려지기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불출석하기로 한 걸 그대로 지킬 거라고 봤습니다. 예, 예. 절차 문제는 국민이 알 것이다라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언급도 있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모호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두 분께 그냥 공통적으로 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가 있었던 게 이번이 두 번째고 처음에 있었던 그 정직 결론이 났을 때는 한 9시간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오늘 넘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회가 아니라 수년을 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전문가들의 전망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뭐 두 분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제 2013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2013년에는 오후 3시부터 열렸고요. 예. 9시간에 걸친 거의 자정에 회의 나왔어요. 끝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자정에 나왔는데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당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잘못됐다라고 내렸기 때문에 이 원래는 2013년에는 그 징계 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예. 그리고 징계 사유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이제 걸러졌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징계위원회로 넘어왔던 거고 예. 반면에 이번에는 징계위에서 새로 이거를 이제 뭐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그때도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쯤 나올까요? 오늘 나오진 않을 것 오늘 같고요. 나오진 않을 예. 것이다. 그렇다고 내일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생각으로는 네. 지금 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내용적인 문제 6가지 혐의에 예. 대해서도 다 다퉈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결론이 언제 날지는 예. 솔직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예전에 징계위원회 열렸을 예전 당시와는 상황도 다르고 논의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오늘 안에 안 끝난다. 내일도 안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셨고 오창석 평론가는요. 저는 뭐 내일쯤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일쯤이면. 들고요. 왜냐면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피 신청하고 뭐 이런 옥신각신 다툼이 크게 없었고 그 당시 징계위원회가 지금만큼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그때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금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만큼의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회 이슈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무슨 대권 주자 1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당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었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하는 법률적 절차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가 내일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이제 2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들려오는 속보에 따르면 네. 예.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 부장 등에 대해서 징계위원 4명에 대해서 지금 검찰국장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기피 신청했으니까 그럼 절차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징계위원들 과반수가 그 서면을 보고 이 사람을 기피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기피가 되면 그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가 지금 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5명이라서 1명, 2명만 기피가 되더라도 이 예. 위원회 자체는 7명 중에 최소한 4명 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뭐 절차적으로 과반수를 맞춘다고 해도 당연히 뭐 5명, 4명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윤 총장 측에서는 예. 아니 7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뭐 우리
뭐 나한테 좀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5명, 4명, 3명만 모아놓고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라고 예. 하면서 또 문제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그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거를 또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사실 오늘 징계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그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뭐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이제 증인 채택하셨던 분, 증인 채택했던 사람이 유혁 감찰관이 예. 있고요. 우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이 수사정보 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있는 장은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저는 충분히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를 하고 이 징계위원회로 회부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판사 사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기 변호사가 우리가 사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 문건을 이제 법조기자단에게 전달했었고 예. 이 법조기자단에서 전문이죠.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하면서 형식까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형식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공식 보고 라인이었고 흔히 말하는 세평 부석을 넘어선 검찰의 일상적인 행태였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일본에서는 후주후 뭐 이런 사이트를 들면서 재판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거 법적으로 책으로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사찰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로서 판사를 선출할 수가 있고요. 그럼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주요 정보를 선거 공보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당연히 공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가 공개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수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판사였는데 내가 존재감 없었음 이런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수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의 비공개성 이런 예. 것들을 다퉈봤을 때 증인은 채택이 될 수 있겠으나 이 징계위원회에 큰 영향은 미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증인 채택 안 하게 되면 그럼 뭐 증인 신문이라는 거 그것도 만약에 절차의 하나라고 본다면 증인 신문 자체가 아예 무산된 채로 징계위가 그냥 이렇게 속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 증인 채택을 안 하게 되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이 없잖아요. 예.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 예. 그걸 가지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쟁점들이 있는 징계위원회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이제 거론하면서 윤 총장 측은 정당하지 않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좀 결여가 돼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징계위원회에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그 절차 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점을 두 가지.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 징계위 대상이 됐다라는 통보가 사실 그 검사 징계법을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징계위 출석 통보를 추 장관이 지금 했는데 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도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검사징계법을 잠깐 살펴보면 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위원장은 심의 기일을 정하고 예. 혐의자 출석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예. 저기 위원장?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심의가 뭘까? 예. 윤 총장 측은 심의라는 것은 전반적인 징계 과정 전반을 의미를 한다. 예. 즉 심의라는 게 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네. 그 전에 통보를 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이런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법무부에서는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충분히 논의를 한 뒤에 토론을 한다에 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심의 전 절차, 즉 윤 총장을 대상자로 정하고 심의 기일에 출석을 하세요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엄청 다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 법문 자체가 심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측 주장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 검사징계법 자체가 옛날에 만들어져서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그 세세한 사안까지는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심의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법원으로 가서 다투게 될 것이고요. 예. 그 법원에 따라서 이 심의를 이 그 징계 수준을 결정하고 예. 뭐 징계를 하냐 마냐에 예.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통보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지는 이제 사후에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원으로 가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징계위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수위가 나오든 뭐 징계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총장이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법원으로 가서 조금 더 법적 공방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조심스럽지만 거의 100%라고 저는 거의 예상을 100% 하고요. 입니까?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중징계가 아니라 견책만 받아도 예. 이거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징계위에서 견책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것도 사실 용납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결론을 예단하기 앞서서 지금 거의 이 절차적인 문제가 일단은 선 거론됐기 때문에 결론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절차와 내용 모두 다 이제 예. 문제를 삼을 텐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이전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예. 신청을 당일날 냈습니다. 예. 윤 총장이 당일날 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것도 당일날 전격적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예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라고 예. 하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예. 올라가야 됩니다. 중징계의 경우에요. 예, 예. 그러면 징계위원회 결정이 난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징계가 잘못됐어요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라면 예. 그 사항을 알고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는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큰 정치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마 윤 총장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 결론이 나면 거의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이를테면 뭐 가처분 신청과 예. 원안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라고 이제 말씀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먼 결론일 수 있습니다. 뭐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저희가 일단 추론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뭐 전망이랄까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당연히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는가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만 뭐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할 정도로 예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견책, 감봉, 뭐 정직, 해임 뭐 다양한데요. 이것도 두 분께 다 드리죠. 뭐 우평론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뭐 해임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배제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판사 사찰 이 문건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판사 사찰을 했었던 검찰총장 또는 검찰의 부서 또는 검찰들이 감봉으로 났을 경우에 예. 본인이 아주 정치적 사활을 걸었었던 이 재판이나 이런 데 있어서 판사 사찰을 해봤자 감봉밖에 안 되는데 예, 예.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봉보다 검찰 전체의 집단이 받는 타격이 적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감봉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봉이나 견책 정도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정직이 나왔을 경우에 직무 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직무 대리가 나왔을 경우는 결국은 또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사람이 예. 이 정도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벌써 조남관 차관 같은 경우는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비슷한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단 전체가 또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뭐 불기소 세트 이런 것들이 조롱 섞인 것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예, 예. 그런 행태가 제19 감사기가 또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직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인데 징계 면직은 이제 징계를 통해서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예. 징계 면직 또는 해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 정도에 대한 중차대한 범죄다. 그렇게 해서 광범위한 세평 수집이라든지 예. 판사 사찰을 하지 않는 경고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해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전망해 주셨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다르다면 어떤 예, 점이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법원으로 끌고 갈 게 명확합니다. 예. 법원은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거든요. 예. 그러면 면직이라던가 해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그 6가지 아. 이 징계 혐의가 있는데 예, 예. 이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물증 제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핵심적인 이슈고 물론 이게 문제가 되지만 예. 그것이 해임을 시킬 만큼 중차대한 문제냐? 이거는 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도 그렇고 행정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이 절차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그 외적인 부분도 조금씩 건드렸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원으로 가서 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징계위원회 자체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이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마 저는 정직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직무에서 이제 배제를 시킵니다. 예. 1개월에서 이제 6개월까지 할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한 3개월 이상으로 정직을 내리게 되면 예. 그동안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 놓으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처와 장모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결과를 토대로 만약에 어떤 비위점이라도 잡아내게 되면은 윤 총장에 대한 그 이를테면 정직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법원으로 들고 가면 법원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좀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 해임과 면직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이제 가처분이 곧바로 있을 텐데요. 예.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적당한 정직 정도를 내리고 그리고 네.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허윤 변호사께서는 정직을 예측하셨고 오평론가께서는 해임을 예측을 하셨는데 두 가지 징계 모두 일단 중징계에 해당하잖아요. 사실 중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긴 했지만 만약에 경징계가 내려지게 된다면 이제 추 장관에게 주어질 좀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선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경징계가 추 장관한테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 사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징계 그 제일 처음에 이 추 장관이 6가지 비위 행위를 얘기를 하고 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위가 열린다고 했을 때 거론됐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윤 총장에 대한 경징계 플러스 추 장관, 윤 총장의 동관 사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경징계를 내린 후에 추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예. 추 장관이 경징계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보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경징계가 꼭 추 장관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측까지만 저희가 듣고요.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슈큐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